저번에는 부인들의 글만 제가 가져왔죠. 이번엔 남편들이 남긴 글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때 살았던 분들 묘비를 주신 분들 있잖아요. 바로 그분들의 이제 상봉식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기습적으로 방송을 키운 이유는요. 물론 라이브를 지금 사람들이 많이 봐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일상사 부분을 많은 분들이 아주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짧게라도 그 부분 관련한 영상을 한번 남겨보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굳이 방송을 지금 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아이디어 얻어가지고 PPT를 좀 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PPT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이렇게 논문에 재밌는 자료 같은 거 좀 이렇게 가져온 거거든요. 같이 읽어보고 첨언하고 생각을 나눠보는 딱 그 정도로 하려고요. 뭐 이미 공부한 거랑 자료는 있는 건데 물론 PPT가 성의가 있진 않지만은 그래도 같이 읽어보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자료가 있으니까. 그쵸? 재밌는 부분 같이 공유해보죠. 안 될 거 없죠. 그쵸? 당시 사람들이 연애사랑 일상사를 알 수 있는 비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이거 다 논문에 있는 거 그냥 발췌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쉽죠 오히려. 그쵸? 담백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저번에는 부인들의 글만 제가 가져왔죠. 이번엔 남편들이 남긴 글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남편들도 부인들을 그리워하는 글을 남겼어요. 상당히 덜 가부장적인 느낌이 나거든요. 자, 이렇게 아내에 대한 진솔한 사랑은 카이사르나 플리니우스보다 미천한 신분의 사람이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오늘날에 프랑스 지역에서 발견된 한 비문이 이를 증언하고 있는데 비문의 주인공은 결혼 생활의 행복과 그를 위한 부부간의 조화를 무엇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미천한 신분의 남성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블란디니아 마르티올라를 영원히 추모하며 이제 이분이 부인인 거예요. 그녀는 지극히 완벽한 여성이었으며 18년 9개월 5일을 살았다. 나이가 18살에서 19살 먹은 부인이었던 거예요. 아직 20대도 안 된 나이에 그 부인을 잃은 거죠. 세콰니아 지역의 주민으로 미장이인 폼페이우스 카투사가 그의 아내에게 바친다. 남편이 미장인가 봐요. 그녀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으며 한 번도 추한 모습을 내비치지 않은 채 5년 6개월 18일을 함께 살았던 남편에게 참으로 친절했다. 그럼 대략 부인이 13살쯤에 결혼을 하신 거군요. 이 묘비명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아내와 자신을 위해 세운 것인데 묘비가 정비되기도 전에 이것을 봉헌했다. 남편분이 그러니까 카투사 씨가 아주 성미가 급하신 분이에요. 네, 그만큼 부인에 대한 애정이 컸던 거겠죠. 부인에 대한 애정이 그만큼 크니까 묘지가 정비되기도 전에 이 묘비부터 먼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와요. 누군가 이 글을 읽는다면 아폴로 신의 공중탕으로 가서 우리가 그리했던 것처럼 함께 목욕을 해보시오. 나는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남편분이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요. 그 부인이랑 같이 공중 목욕탕에서 데이트하던 거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남편이 부인을 그리워하고 있는 애정이 느껴집니까? 그래서 아폴로 신의 공중 목욕탕이요 남녀 혼탕이었나 봐요. 그리고 공중 목욕탕이 부부간의 데이트 장소로도 활용이 됐다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인들도 남편들을 그리워하는 글을 많이 남겼지만 남편도 그만큼 부인을 그리워하는 그런 글을 많이 남겼던 거고 여기 어디에서도 그러니까 그녀가 완벽한 여성이었고 남편에게 친절했다 이렇게 말하지 가정에 대한 의무 같은 거나 자녀에 대한 헌신 이런 걸 강조하진 않죠. 자, 그래가지고 뭘 준비했냐면요. 이때 살았던 분들 묘비를 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저희들을 위해서도 아주 큰 콘텐츠를 제공해 주셨고 하니까 큰 건 아니지만 그분들을 기념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분들의 이제 상봉식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크기를 좀 조정을 해보죠. 이게 이렇게 또 되면 안 되는데 좀 더 20으로 하고 위도 200 정도로. 오케이. 자, 저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러니까 폼페이우스 카투사 씨가 부인이 블란디니아 마르티올라 씨랑 다시 한번 아폴로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그런 비문을 남겨주셨으니까 제가 AI 그림으로라도 그분들이 아폴로 신의 목욕탕에서 두 분만이 오붓하게 목욕 데이트를 즐기실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그 두 분들 모두 하늘에서라도 행복하게 잘 사시고 한반도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겠지만은 우리들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인지하고 편지를 읽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사연이에요. 사연이래.
다음에는 이제 소플리니우스의 글이에요. 맥락상 이게 먼저 있었는데 아까 전에 그 글이 더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썼었습니다. 자, 소플리니우스는 세 번째 어린 아내가 요양차 시골로 내려가자 쏟아지는 그리움을 이렇게 쏟아냈습니다. 자, 영어는 엄밀히 말하면 죽은 글은 아니지만은 요양차 내려갔을 때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면서 애정하면서 쓴 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나 자신도 모를 지경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가 떨어져 있는데 익숙치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 생각에 뒤척거리며 온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다오. 그리고 낮에는 늘상 당신과 함께 보냈던 탓인지 나도 모르게 당신의 방문 앞으로 다가가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다오. 그리고는 마치 문턱에서 면전박대당한 연인처럼 시르에 젖어 슬픈 마음으로 되돌아서 발걸음을 돌린다오. 내가 이런 고통으로부터 떠나 있는 시간이라곤 단지 법정에서 친구들을 위한 변론에 매달릴 때뿐이라오. 이것도 보시면은 얼마나 소플리니우스가 이 아내를 사랑했는지 애정이 드러나죠. 여기서 그다지 가부장적이진 않죠. 그쵸? 이런 글도 있었고, 그것 말고도 다른 그때 읽지 못한 이런 비문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동시에 읽어볼게요. 잠깐만요. 이렇게 해야겠다. 오케이. 자, 이 비문의 의의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지만 그와 동시에 남편에 대한 애정이 느껴진다는 건데, 이제 공화정적 결혼으로 전환되는 과도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그러니까 공화정기 결혼의 특징이래요. 이른바 지중해적 결혼 패턴의 결합이며 애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위한 결합이었던 점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기원전 1세기에는 이러한 특징들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긴대요. 점점 핵가족화가 된다고 전번에 말씀드렸죠. 폴 맨너가 지적한 바 있듯이, 즉 가문 중시의 결혼관에서 부부 간의 애정 중시의 결혼관으로 변화를 전하는 사례들이 자주 눈에 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간의 연령 차이도 좁아지고 가족 속의 사랑의 흔적도 강하게 스며든다. 공화정이 점점 되면서 점점 남편 같은 경우에는 결혼 연령이 낮아지고 여성은 높아진다고 했죠. 근데 이 비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왜 이렇게 평가를 했는지. 나 아우렐리아 필레마티움은 살아있는 동안 정숙하고 온화했으며 이웃의 비난도 받지 않고 남편에게 충실했다. 아, 애통하게도 내가 지금 홀로 두고 가야 하는 나의 남편은 동료 해방 노예였는데, 동료 해방 노예였대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났나 봐요. 그는 진실로 나에게 아버지와 같았다. 내가 7살일 때 그는 나를 맞이해줬다. 난 이제 40살이고 죽음에 임하게 되었다. 나의 변함없는 사랑을 통해 나의 남편이 영화롭기를. 자, 이게 이 비문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과도기적인 느낌이 들어요. 왜 과도기적이냐? 그 가정에 대한 의무와 남편에 대한 애정이 동시에 느껴지는 그런 비문이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제 정숙하고 온화했다고 되어 있고 이웃의 비난도 받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가정에 대한 의무가 느껴집니까? 근데 보면은 이제 변함없는 사랑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애정이 느껴지는 글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맥락으로도 이 비문을 가져오신 걸 거고. 그래서 이 부인이 먼저 돌아가신 거고 남편분이 지상에 남았나 봐요. 남편분이 엄청 쓸쓸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의 제외도 이렇게 마련해 봤습니다. 두 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그런 걸로 가져온 거예요. 아, 근데 AI가 좀 더 그림을 잘 그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뒤에서는 이 비너스 여신이 이제 두 부부의 화합과 만남, 재회를 주관하고 있죠. 두 분 모두 이제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다시 재회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끝낼 수가 없죠. 저번 방송의 주인공이었던 클라우디아도 한번 다뤄봅시다. 역시 가정의 여신인 비너스 여신께서 가족 상봉을 주관하고 계시죠. 이제 미리 땅속에 묻어둔 아이와 그리고 지상에 남겨둔 아이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행복하게 화합을 하고 있죠. 이런 거 한번 해주고 싶더라고요. 설날이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잖아요.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관심도 얻은 이 마당에 이 가족이 재회하는 거 한번 만들어 드렸고, 이거 말고 이분 프리아 스페스 양도 샘프로니우스 피루무스 씨와 하늘에서 재회하시게 해드립시다. 자, 여기 사자의 신 마네스가 이 만남을 주관하고 있고 운명의 여신 포르투나가 이 둘을 이끌고 있는 걸 그려달라고 했는데 포르투나가 둘이네요. 행운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자, 마네스 신께서 남편을 잘 이렇게 돌봐주셨고 행운의 여신이 프리아 스피스 씨를 빠르게 안내를 해서 두 부부가 다시 한번 인연을 이어가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거예요. 그럼 또 다음 주제예요. 오케이, 결혼 사유는 알 것 같아. 결혼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혼 사유는 어떠냐? 이것도 흥미로운 주제 아닙니까? 이것도 제가 논문 해가지고
레퍼런스에서 가져왔어요. 보니까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 이혼 사유도요. 여러분, 부부간의 의무라던가 권리라던가 아니면 가족이나 시족에 대한 의무란 성격이 아니에요. 성격 차원이라는 게 갑자기 드러납니다. 이 진짜 신기해요. 이혼 사유가 이제 부부간의 의무나 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절, 가족에 대한 봉사 이런 게 아니라요. 단순한 성격 차원이라는 게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플루타르코스 영전 아이밀리우스 파울루스전 그 5장이에요. 아이밀리우스의 아내는 마소의 딸 파피리아였다. 마소는 집정관을 지낸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파피리아가 훌륭한 아들들을 낳아주었음에도 아이밀리우스는 파피리아와 꽤 오랫동안 살다가 이혼했다. 자, 이혼이 왜 했는지가 이제 논란이 되겠죠. 스키피오와 파비우스 막시무스를 낳은 여인이 바로 파피리아였다. 아주 훌륭한 아이들을 잘 낳았네요. 이혼 사유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이미 플루타르코스 때 기록이 남아있지 않대요. 하지만 그런대로 타당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보겠다. 뭔가 이런 설이 하나 있었나봐요. 그렇게 소개된 설이 뭐냐면은 한 로마 사람이 아내와 이혼을 했는데 친구들이 타박하며 말했다. 정숙한 여인이지 않았나? 아름다운 데다 아이도 잘 낳아주지 않았나? 쉽게 말하면 이게 다 뭐예요? 이 가족에 대한 부부간의 의무나 아니면 시족이나 가족에 대한 의무 차원으로 이제 질문하는 거죠. 야, 너 부인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혼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러자 이혼한 남자가 칼케우스라는 로마식 신발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이게 샌들 같은 거예요. 보면은 이 신발은 보기에 멋지지 않나? 새 것이지 않나? 그렇지만 이 신발 때문에 내 발 어디가 불편한지 자네들이 알 수 있겠나? 이게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플루타르코스가 평합니다. 크고 심각한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작은 흠이나 성격 차이로 일어나는 사소하고 빈번한 마찰은 남들에게 보이지 않아도 인생이 서로 얽혀있는 두 사람에게는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지는 원인이 된다. 이게 뭡니까? 작은 흠이나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파피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나오는 설이긴 하지만 딱히 뭐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가족에 대해서 의무를 져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당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점점 뭔가 결혼과 이혼이라는 게 좀 더 연애 결혼적인 게 느껴집니까? 신기하죠?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서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 당시 로마 가족이 핵가족화가 되고 있다는 이 단서를 이제 또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쭉 읽어볼게요. 파피리아와 이혼한 아이밀리우스는 다른 아내를 얻었다. 새 아내가 아들 둘을 낳자 집에서 키웠지만 전처가 낳은 두 아들은 명성이 자자한 위대한 가문으로 보냈다. 입양 보낸 거예요. 큰아들은 집정관을 5차례 지낸 파비우스 막시무스의 집안으로, 둘째 아들은 친사촌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양자로 들여보냈다. 이야, 양자도 아주 잘 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웃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한국인들의 시선에서는 그래도 자기 친자식인데 이렇게 막 양자로 보내도 되나? 왜 양자로 보내지? 이게 다양한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카우루 대왕님 안녕하세요. 이제 설 맞아가지고 이제 호응이 좋았던 가족사 좀 보충하고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첫 번째로 양자로 보내는 게 당시에 당연했다기보다는 좀 자연스러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왜 양자로 보냈냐? 여기 나와요. 이것도 읽어볼게요. 아이밀리우스 가문은 명망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수를 줄여 미성년의 자녀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친사촌이 함께 살지 않는다는 사실, 다시 말해 그들의 부모인 결혼한 형제가 별개의 파밀리아를 구성하고 있음을 전해준다. 이것은 핵가족일 수도 있지만 부모 중에 한쪽 또는 결혼한 형제가 함께 사는 소규모 가족일 가능성도 있다. 쉽게 말하면 한 지붕에 가족이 많아지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대한 핵가족화를 시키려고 했다는 거고. 그럼 이게 과연 이런 명망 있는 그 명문가에만 국한된 거냐? 그렇지 않다. 비문에는 의례 묘비 봉헌자와 사자의 관계를 기록하는데, 라틴 비문집을 살펴보면 직계가족이 압도적이고 친구나 노예의 이름도 자주 등장한다. 그런데 직계가족이랑 친구랑 노예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데, 친구가 자주 등장하는데 조부나 삼촌과 같은 친척의 이름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요. 직계가족, 그러니까 엄마 아빠나 뭐 형제 이 정도까지만 이제 비문에 기록이 되지, 대가족 때에 의뢰할 수 있는 이제 다른 반계 친척이나 할아버지나 이런 쪽은 거의 뭐 쓰지 않는다는 거죠. 만일 가부장으로서의 할아버지나 삼촌 및 사촌이 확대 가족으로 함께 거주한 게 일상이었다면 그들이 오히려 친구들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장례식과 같은 일에 관여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비문에도 자주 등장했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비문을 만들어 줬을 테니까. 근데 비문을 만들어 준 게 이제 친구나 노예 그리고 직계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친구들도 비문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 반계 친척이나 할아버지나 삼촌 같은 다른 확대 가족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수천 개의 비문 중에서 수천 개 중에서 조부나 삼촌은 거의 전무할 정도로 그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러나 로마의 단일 가족의 경우 대부분이 그 가족 규모가 작았던 게 분명하지만 가족 규모가 작았지만 그 성격이 핵가족이었는가 하는 사실은 사실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거주했을까 추측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게 뭐냐면요. 핵가족의 형태가 이 가족의 형태가 다양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가족 자체가 단위가 작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는 집성춘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한 마을에 살았을 수도 있는데 한 이 지붕에 다양한 가족들 단위로 나뉘어져서 살 수도 있지 않았겠냐 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규모 가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도 아무튼 간에 이런 확대 가족으로서의 성격은 계속 약화됐다는 거를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가족 문화에 대해서 보충을 한번 해봤고요. 너무 길게 하면 또 뭔가 편집하는데 좀 그럴 것 같으니까 보신 분도 그렇고 자 다음으로 이제 노예 가족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게요.